여야 중진 의원들의 날선 토크, 용호 상박 시작합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목 토크부터 해볼까요? 네. 예. 먼저 아시죠? 요령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주시는데 질문 30초 이내, 답변 1분 이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선배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먼저. 네. 예. 지금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가 60%를 넘어서 대세론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비문연대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질 그런 또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들이 모여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일단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당 밖의 비문연대가 나름대로 명분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대는 뚜렷한 정치적 가치와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비문연대, 특정인 문재인에 반대하는 걸로 해서 연대를 한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명분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파기력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다른 대책 세울 필요도 없다. 대책은 뭐 우리 당의 가치를 더 주장하고요. 이런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대책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 바로 토론하시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명분은 좀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만 네. 굉장히 현실성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제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 근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말하는 그 황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가 바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고요. 또 하나의 걱정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만 1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20명으로는 우리 150명으로도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국회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120명 대 180명이 움직일 수 있는 이른바 연대를 통해서 후보를 만들고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명분은 떨어지지만 현실성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요, 이제 대통령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를 걱정하시는 건 좀 예단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3당, 4당 체제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보니까 입법 성과가 가장 좋았던 때이라 그래요. 사실 여소야대라면 야당과 더 소통하고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 절박한 거죠.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집권해서 한 120석 정도 남짓한데 다른 당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는 자세, 열린 자세를 한다면 우리가 연대라는 그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름대로 입법 성과를 내고 국정의 방향대로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그 아주 어려운 그리고 참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입법 성과가 좋았다는 거는 그때 제가 국회의원 했었거든요. 입법 성과에 형편없었습니다. 이게 열린 우리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더욱더 힘들어졌는데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국회가 또 마비되는 거 아닌가. 국회가 또 마비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결국은 또 세종로에 차 못 다니고 맨날 태극기 집회나 하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리고 네네네. 문재인 대표께서 지금 국민적인 지지로 따지면 40% 이상을 절대 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걱정거리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다. 그냥 자유한국당이 잘 협정을 듭니다. 아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를 말한 게 아니고요. 1980년대 말 노태우 대통령 4당 체제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되실 때는 또 분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당연히 현역 의원 시절이신데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고 탄핵 정부도 겹쳐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를 또 만약에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때를 그 경험 삼아서라도 더욱더 야당과 대화하고 함께 소통의 자세로 나간다면 충분히 헤쳐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국방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후보들은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른바 이게 이제 플렉시블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 문재인 그 후보는 끊임없이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한미 FTA를 지금 미국에서 다시 하자 그러는데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이 또 문재인 후보였고 또 북한을 먼저 가신다 그런다든가 뭐 NLL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그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수긍이 가는 후보들은 연대가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그 연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대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질문 들어가기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으네요. 네, 그냥 네. 하시죠. 일단 사드 문제는요. 문재인 후보께서도 아마 절대 반대한다 그런 건 한 번도 표현이 없으셨죠. 다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액 2천억 불이 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대미 관계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어떤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낫겠다는 거고 그럼 이런 결정을 졸소,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국민적 동의를 얻고 차기 정부에서 충분히 국회 어떤 의견 수렴 절차, 여론 수렴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자. 이런 네. 뜻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 사드 문제는 어제 그제 그 문재인 후보가 북핵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는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죠. 네네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드 반대 이렇게 딱 단정 짓고 논의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다음 정권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자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워낙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이제 후보가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태도를 약간 바꾸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네. 사드 문제를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사드 문제는 군사작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이 몰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지조차도 사실은 몰라야 되는데 이게 참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이거 어떻게 보면 까발리고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중국 가가지고 우리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군사작전하고 걱정입니다. 틀리고요. 군사작전이라면 그 사드 배치 장소가 논의될 수 있을까요? 일반 군사작전은 아니고요. 이거는 한미 관계, 한중의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 수렴 절차, 그럼 여론 수렴 절차 네.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아까 가장 긴 지목 토크였습니다. 아까 양승호 의원님 네. 그 과연 문재인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단독으로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되겠느냐 이런 네. 질문에 대해서 네네네. 자유한국당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신데 이 안보 문제라든지 아주 자유한국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에 동의할 수 없다면 사실 도와주는 게 어렵지 않냐 지금 그런 취지로 지금 토론을 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는요. 여야가 구분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 안보 이것은 여야를 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게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인지 어느 게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것인지 그런 판단에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가요. 유일한 방어체계다. 이런 확신이 들면 그걸 반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반대를 무서워도 그걸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더 논증하고 우리가 검증하고 여론을 수렴하자 그런 절차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번에 그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우리 홍문종 선배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건강문제 부가체계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예.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여야 사당이 함께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그전에 굉장히 반대하고 막 지지분해서 처리 안 되던 거에 여야 사당이 합의하니까 처리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가 여야 사당을 정말 존중하고 함께한다는 이끌어간다는 우리가 국정의 동반자다 이런 인식을 한다면 저는 틀림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에서 뭐 도울 일을 안 도울 수는 없겠죠.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도울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 건강보호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 돕겠습니까? 도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서 안보 문제라든가 국방 문제라든가 대북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데 기본적으로 철학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그 철학이 다른 거를 지금 한번 이 필름을 한번 거꾸로 돌려보면 우리 그 한국당에서 계속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생각이 달라서 이건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중요한 건 뭐냐? 거꾸로 우리 한국당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몸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국가를 잘못 이끌고 간다고 우리가 이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많은 문제들은 어차피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도와야죠. 안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죠. 그러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연대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히려 극한 투쟁으로 대립할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는가? 이런 고려를 하는 거죠. 우려를 하는 거죠. 말씀이지만요. 우리 홍문희 소변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면도 있지만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처럼 불통이 어디 있어요. 불통이죠. 오만하죠. 네? 전혀 소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역대 어느 대통령, 앞으로 어느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불통령처럼 안 펼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은 짓밟으려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가 파열겠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 역할을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신데 만약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 철학, 이런 통치 철학을 반면 교사로 삼면서 늘 야당을 존중하고 함께했다는 자세, 이런 우리가 간곡하게 협조를 구하고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저는 국가 전체의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 대통령이라고 국회에서 얼마나 대통령을 무시했나.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일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얼마만큼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들어주었나. 이런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대통령을 매도할 일만은 아니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여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시한 거는 전혀 없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대통령님이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정책에 반대할 수 있어도 그분이 여자이기 때문에 반대한 거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여성 존중 정난이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대통령이 간절히 원했던 법들, 대통령이 간절히 그렇게 국회에 그렇게 계속 나온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이 그 사실은 문재인 후보라든가 대표들 오라 그럴 때 날짜가 안 맞는다고 안 가고, 또 대통령께서 저는 대통령을 두둔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모든 거 다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우리는 잘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는 말아달라는 말씀. 모든 게 대통령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국회에 잘못한 것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잘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대통령님하고 4년 정도 함께 우리 국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보면 정말 역대 어느 대통령 이상으로 어떤 불통 내지 야당 무시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소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개선된 점이 있는 겁니다. FTA 체결될 때까지. 그래서 무조건 반대라는 거는 우리가 있을 수 없고요.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하겠어요? 무조건 반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 여론이 있고 국민들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반대는 없을 것이다. 잊지 마시고 반대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지목 토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요. 3분의 질문만 끝났습니다. 여기서 한 분 잠깐만요. 8482님이 양승조 중동고 70일에 우리 동창 화이팅. 네. 근데 나 문재인 패권은 좀 싫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이제 질문을 주실 차례입니다. 네. 예.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이제 경남도지사로 일하시면서 100년 넘게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한 진주련을 폐쇄했습니다. 이제 적자라는 걸 폐쇄한 거죠. 사실 진주련은 이제 도립의료원으로서 이 서민과 사형 약자를 위한 훌륭한 공공의료 역할을 했는데 홍준표가 지금 1등 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도지사일 때 우리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일부 여당 의원 말에도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진주를 폐쇄했는데 우리가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공의료 영역을 훨씬 더 축소할 것이다. 이런 그 걱정과 불안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홍준표 의원이 여론조사 1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사전투표 결과는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물론 이제 곧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사무총장일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홍준표 지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축소한 게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강성노조의 행패를 차단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당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고 또 우리 홍준표 지사에게 이러저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경남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찬성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를 축소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법적이고 강성노조이고 말하자면 의료 서비스 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불법적인 노조다. 그럼 그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공의료 영역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미국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런 건데 홍준표 지사가 진주를 폐쇄했는데 그럼 대체 공공의료 기관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결국 100년 넘게 이어온 진주를 폐쇄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걱정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야당 말도 안 듣고 그 당시 같은 당 내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폐쇄를 강요했거든요.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양승조 의원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건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주 의원이 더 와닿는 모양입니다. 아마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이제 잘 살펴보시면 이거 진주 의료원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의료원을 다시 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새로운 의료원을 개설하겠다. 그리고 그 의료를 더 경남에서 확대해 나가겠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목 토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가장 주제로 긴 지목 토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20분 가까이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이 검찰에서는 형평성 또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박 전 대통령의 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속보가 하나 들어왔었죠? 예. 30일입니다. 네. 검찰발 뉴스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구속심사에 출석 네네. 할 것이라고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드릴까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래도 우리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지금 그 카톡이나 이런 데 다니는 거 보면 그날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난 뇌물죄 이렇게 남 돈이나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이 불편해지셔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뭐 체크했다. 의무실장에 와서 체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대통령을 지내셨고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뇌물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거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무슨 그 재판 결과에 정말 명명백백하게 대통령이 뇌물죄가 형성이 됐다. 네. 그래서 구속할 수밖에 없다. 왜 그때까지 못 기다려주는 거냐? 아직도 촛불에 의해서 지금 재판하려고 그러냐?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원진 의원을 포함해서 약 77분 정도의 의원이 그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청원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저도 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그 검찰에서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뇌물죄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구속해도 되는 거 늦지 아니냐. 않다. 네.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이거를 말하자면 그 촛불에 의해서 그 구속하고 뭐 심지어는 지금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거는 그렇게 해야 그 야당 후보가 대통령 되는데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근데 김순환 검찰총장 체제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 임명한 분이세요. 네. 예, 그렇고요. 하여튼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시죠. 그럼 영장 청구됐다는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죠. 다만 그 검찰이 영장 청구에서 밝힌 이유,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에서의 어떤 수사를 받는 태도, 이제 불출석하지 않습니까? 또 현재 불출석에 있죠. 이런 그 사안의 중대성, 박근혜 대통령 태도, 또 나가서 안종범 피고인이라든가 정우성 피고인이라든가 최순실 피고인이라든가 이재용 피고인, 공범 내지 종범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대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공범과 종범이 구속됐는데 공범 내지 주범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법이 일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아주 없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상당성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홍문종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검찰이 충분히 논의해서 전 결정된 그 영장 청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논란이 많았다고 듣고 있고요. 검찰 내에서도. 그리고 그 두 가지입니다. 증거인멸. 아니 모든 증거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범인이 도주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아, 대통령이 지금 어디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만 봐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이 재판 끝날 때까지 구속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또 검찰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뇌물죄로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 이론짜리 하나 쓰셨습니까? 제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짜리 하나 쓰시지도 않았고 현금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고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우리 문화 융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셨다. 아니 그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검찰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통령제가 있는 한 대통령이 계속 그런 얘기들을 국민들한테 할 텐데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간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치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검찰에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검찰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차고 넘친다. 저희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봐도 차고 넘친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안종범 피고인이라든지 최순실 피고인이라든지 이재용 피고인 그런 점에 저는 충분히 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보여지고요. 그런 가운데 당사자 이제 주범 내지 공범이라고 쓰는 범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양승적 의원 말씀 중에 지금 김순환 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냐. 네. 그런데 그 검찰이 지금 영장을 청구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차고 넘친다. 구속 사유도 충분하다. 이제 이런 취지시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순환 총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한국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같이 김진태 들어보실까요? 의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 산발한째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가는 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촛불에 줄을 대서 임기를 그렇게 보장하고 싶습니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하면서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세요. 이 김순환 총장을 사퇴하라는 주장인데, 예. 저는 그 김진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죠. 그 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진태 총장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이에요. 김순환 총장. 네, 김순환 네. 총장이죠. 네. 예, 개인이 아니고 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총수, 총장이란 말이죠. 이건 개인 관계를 넘고 개인적인 도리를 넘어서는 것이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도리를 떠나서 사퇴해라 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 주장을 생각합니다. 네. 우리 양승조 의원님 하시는 말씀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이 이제 검찰총장은 이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 동양 사회, 의리를 중시하는 사회, 그리고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정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순간 본인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김진태 의원하고 저는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임명한 분을 자기가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으면 그게 우리 동양 사회에서 최대한도 사람이 사는 그런 도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검찰총장이 그렇게 대단한 직책이라고. 물론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임명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본인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우리 국민들 생각하기에 그래도 최소한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무슨 멋진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두 분 싶습니다. 다 김순환 총장 개인이 아니고 검찰의 이 총수라고 하는 그 지위다라고 하는 점은 전제하시고 입장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뭐 이 김순환 총장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날 것 같지도 않고 네. 있으라고 해서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미 뭐 자기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정치권 뉴스도 조금 다루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선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0%대 승리를 거뒀죠. 예. 이 감성적인 연설도 한 것 같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먼저 예. 문 후보의 연설 부분 듣겠습니다. 5월 9일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5.18 민주항쟁 기념식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목청껏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입니다. 네, 홍문정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90%가 넘는 사람들이 지지하겠네요. 후보로 나오면.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감성적인 그분들이 지금 저 문재인 후보가 그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투표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시는 거지 광주시장이 되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 하신 말씀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어느 한 지역에 지나치게 어필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약간 좀 어긋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어제 그 사실 60% 얻었지 않습니까? 네.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한 1,600만에 달하는 촛불 민심이 정권 교체 10명이 반영된 것이다. 또 그 현장에도 있었고 나름대로 좀 준비된 후보, 그런 후보라는 주장이 좀 먹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당대표라든가 지난번에 후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그 지지세가 좀 더 강하지 않은가 그런 한 세 가지 정도가 원인이 돼서 압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님을 위한 행정구 문제는요. 네. 우리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당론이거든요. 님을 위한 행정을 갖다가 재창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당 후보라면 누구나 아마 그런 말씀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개인 자격으로 만약에 5.18 거기 참석한다면 네. 제가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 많이 참석한다면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남북한의 이 체제가 아주 굉장히 지금 굉장히 더 미묘해졌어요. 이제 사드 뭐 핵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미묘해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글쎄요. 그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홍문정 선배님 말씀에 예. 동의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이게 이제 북한의 정체성하고 이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5.18 항쟁, 민주항쟁에 대해서 어떤 이념과 가치에 존중하고 판단을 내릴 것이 그런 부분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당론은 여러 차례 5.18 그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정국에 재창하겠다. 이거는 오래된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어떤 후보도 동일한 주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요. 제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면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알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호구룡님이 그 임을 위한 행진곡 그거 북한 노래 아닙니까 이러셨는데 북한 노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작사 작곡가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네. 또 광주 항쟁을 겪으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5.18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합창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창은 합창단과 참석자 모두가 다 함께 부르는 건데 재창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는 그동안 네. 또 진보 진영에서는 재창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네. 아직까지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고 예, 네. 제가 사실관계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자유한국당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한국당 후보들 간의 단일 화설. 이거에 홍 후보가 좀 발끈했네요. 네, 관련 발언 듣겠습니다. 예, 이 저 홍준표 후보하고 지금 네. 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저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 홍준표 후보가 다른 한국당의 후보가 네. 홍준표 후보를 반홍준표 연대 네. 단일화 뭐 이 얘기가 좀 나왔던 모양이죠. 그 친박 쪽에서 그걸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관계 어떻습니까?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되고 예. 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래요.
그 홍준표 후보가 유리한 걸로 되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사정을 조금 짚어보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고 아까 언뜻 말씀. 아니 여론조사는 홍준표 예. 그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당원 투표에서 홍준표 후보가 아마 그 여론조사만큼 표가 많이 나오질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마 그 우리 그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 경선에서 또 TV 토론도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한 말씀 하신다면 지금 한국당의 후보 경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승조 의원님. 다른 정당 뭐 후보 경선을 저희가 이야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하여튼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반홍련대 이런 식의 거는 너무나 정치 공학적인 그런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최소한 이런 겁니다. 다른 정당의 경선에 정말 왈가불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책임져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또 마침 예를 들어서 헌재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부인하는 듯한 언사. 네. 이거는 아무리 경선 과정이라도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당 경선도 그렇고 바른정당 경선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보수 후보 단일화, 네. 또 반문연대 뭐 이런 겁니다. 네. 뭐 이미 지금 누구를 반대하는 단일화 연대는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셔서 그 대상이 문재인 이건 뭐 홍준표가 네.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네네. 그러나 좀 세가 약한 쪽에서는 연대라도 해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른정당 쪽에서 또 이 국민의당 쪽에서도 하여튼 친박 핵심이 있는 한국당과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 문제와 관련된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친박들이 장악한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박정희 향수를 업고 영남 자민련으로 현상 유지라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전략은 결국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것을 지원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하여튼 한국당과 뭘 함께 하려면 친박 핵심들이 정리돼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저 주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요. 예. 바른정당이 지금 우리 한국당에다 대고 감나라 배추나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는 15%가 넘어야 그 국고에서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보전을 하거든요. 네. 지금 형태로 보면은 지금 전번에 전체적인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7%, 김진태 후보가 2%, 유승민 후보가 1% 나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른정당이 한국당에게 뭘 어떻게 하자, 뭘 어떻게 하지 않느냐,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못하나 정말 그 지금의 상황에서는 바른정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어떻게 그 비문연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고 네. 저는 한국당에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뭐 솔직히 말해서 바른정당 그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나간 분들 그분들하고 왜 무슨 손을 잡겠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한국당 입장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니 네. 지금 우리가 힘을 다 합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못 따지고 못 빼고 하면 남는 게 뭐냐. 우리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금은 뭐 정 안 되면 정책 연대라도 해서 우리 그 당이 같이 힘을 합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뭐는 안 된다. 누구는 빼라. 뭐 누구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종구 정책위장님이신가요? 그 네.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역시 이제 남의당 문제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 자유한국당에 금방 탈당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마 그 후보를 단일화한다든가 그랬을 때 굉장히 탈당한 명분하고 배치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커다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홍문정 의원님, 네.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다. 크게 다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바른정당 또 국민의당에서 친박 핵심이 있는 한국당과는 어렵다는 얘기를 어쨌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한국당으로 자유한국당으로 오면서 나름대로 뭐 쇄신한다고 해온 것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전혀 안 됐다고 지금 또 보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다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이게 뭐 쇄신이라는 게 지금 네. 당장 뭐 눈에 보이게 뭘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여당의 지위에서 모든 그 지위를 상실한 마당에 있어서 네. 당을 추스리기도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쇄신 정책을 저희가 만들고 앞으로 이제 쇄신해야만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제 착착 진행해 나가는 거죠. 저희는 이제 저희 당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뭐 하여간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 이 상황에서 네. 그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바른정당 내로 그 다른 생각을 인정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네. 한국당은 한국당 나름대로 우리 존재 가치, 다름을 인정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네. 그것이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수레술탄 듯 모래 물탄 듯 되면은 결국 그나마 있는 조그만 집토끼도 다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쇄신이라는 거는 지금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이렇게 쇄신하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뭘 잘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뭐 박수를 보낸다든지 네.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착착 진행해 가고 근데 있습니다. 홍 의원님, 네. 제가 정말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저희 오시는 패널 여러분들이나 타 방송의 패널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뭘 했냐, 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짤막하게 좀 듣고 아니 싶어요. 자유한국당이 뭘 쇄신을 했냐 그러면 일단 인적 청산했죠. 사람을 쇄신했죠. 그리고 새로운 지금 경선 방식을 도입했죠. 지금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쇄신이지 뭐 무슨 쇄신이 더 그 국민들이 원하고 뭐 더 쇄신을 하라 그러면 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쇄신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착착 그런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공문정 의원님 말씀 들었는데요. 네. 예, 처음에 이제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님이신가요? 그분을 때 마치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느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이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판단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그런 거라든가 하여튼 눈에 띄게 보이는 이 쇄신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바로 대선 정국으로 진행되고 탄핵 국면에서 대선 정국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제도를 통한 쇄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타당에서 볼 때는 쇄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용업상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박수 하실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